조병수 선생님 루가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 책을 발견한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은 아니에요. 한 십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그 윌리엄 스타우트 아키텍처럴 북스라는 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에서 발견했어요. 조병수 선생님 작업은 저한테는 굉장히 그 놀라웠었어요. 뭐가 놀라웠었냐면은 저는 지금이랑 다르게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이론적이었고 컨셉추얼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병수 선생님 이 루가노 건축물은 굉장히 지적인 그 철학도 있었고 디테일도 있었고 재료도 있었고 감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잘 갖춰진 건축가구나 하고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학교의 첫인상은 깜짝 놀랐던 게 잡지책 보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 이게 철학 대학도 아닌데 굉장히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닌다.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예술, 건축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감각의 세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술이라는 것이, 건축이라는 것이 논리의 세계더라고요. 베니스 건축대학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 지적인 담론,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쓴다. 제 논문지도 교수님이 그 수업 가르치는 방식이 그 르꼬르비제의 빌라 가르슈를 분석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네 눈으로 본 감상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보고 네 머릿속으로 논리를 구축한 것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였대요. 그때 저는 이게 플라토니즘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동양의 현실적인 세계랑은 굉장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는 그 논리적인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킬과 하이드인데, 그러니까 제 삶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베니스에 있으면서 그 한 70km 떨어진 비첸자에서 생활했거든요. 베니스는 뭐 그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낙제받으니까 공부하는 장소였고, 이 비첸자는 저한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아티스트들이에요. 이 친구 어떤 친구였냐면은 그 앤디 워홀이 죽었을 때 이 친구가 앤디 워홀 복장을 하고 3년 동안 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원홈 팩토리가 있잖아요. 앤디 워홀이 그 작업실이 팩토리거든. 그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미학적인 감수성을 많이 배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있는 이 드로잉들이 그 사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감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계처럼 그려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러죠? 그 초현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투사라 그러죠. 막 그 뱉어내는. 그래서 이런 드로잉들을 하루에도 수십 장씩 그려낼 수가 있었죠. 이런 드로잉들은 이게 제가 그 베니스 처음 가서 했던 작업의 드로잉인데 여기 적혀 있는 말이 뭐냐면은 무대 장치로서의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무대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영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건축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 제 드로잉.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루이스 칸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루이스 칸 드로잉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색채가 나와요. 그래서 제 드로잉도 색깔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흑백 드로잉들, 이제 제 드로잉들 보면은 건축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행동이랑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드로잉들이 전부 다 색깔들이 들어가 있죠. 유학생 때 그린 드로잉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루이스 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드로잉들이. 저는 이제 루이스 칸이 그 굉장히 로지컬한 거, 그 다음에 그 감성의 질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르꼬르비제랑 좀 다르게. 그래서 이런 드로잉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렸을 적의 기억이랑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체득된 기억, 환경, 그 절묘하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는 루이스 칸한테 굉장히 애정이 가요. 당시에 베니스 건축대학은 굉장히 너무 철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저 나름대로의 한국 문화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로 가면 이런 투시도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런 투시 화법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투시 화법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건축물의 파사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국 건축의 건축물의 파사드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건축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체계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호기심이 들었죠. 그래서 이게 알파벳 문자랑 상형 문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그 건축물의 체계가 다르다면 다른 언어로 다른 문법으로 우리 시각으로 혹은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그 비첸자에 안드레아 팔라디오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내가 나오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 건 다 알아요. 나한테 물어볼 게 있대요. 뭘 물어봤냐면 너희 나라 음악 정말 이상하지 않냐요. 그러면서 이 서양 음악은 서로가 교류하기 위해서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반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나라 음은 질주한다. 앞으로. 그래서 만나질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 나라 악기도 마찬가지래요. 너희 나라 악기는 왜 그러냐요. 전 모르죠. 당연히. 저는 나중에 그거를 병치의 세계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서양이 컴포지션의 세계면 우리는 병치의 세계다. 근데 그거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백남준 선생님의 퍼포먼스랑 백남준 선생님의 스승인 존 케이지의 퍼포먼스랑 보면은 존 케이지는 컴포지션 혹은 데컴포지션이에요. 근데 백남준 선생님은 병치야. 그 보면은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 체계로 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악을 저한테 이야기했던 분이 현대 작곡가인데 컨템포러리 컴포지션 작곡가인데 그분이 저한테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사실 한국을 다시 저한테 발견하게 한 거죠.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자연지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목조 건축이라 불이 나면 남는 건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이 달라요. 서양 건축은 폐허가 되면은 벽이랑 기둥이 남는데 우리 건축은 바닥이 남거든요. 바닥이 다르다라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뭐 그런 식으로 한국 건축에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아마 이게 우리나라 대청이요. 이게 출입구에 들어가면 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이 대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붕면, 이게 파사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축의 특이점인 거고, 딱 이거죠. 들어가면은 자기를 버리고 주변이 보이잖아요. 이게 한국 건축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양 건축은 파사드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폐허가 되면은 벽과 기둥이 남는 건데, 우리나라 건축은 이게 동골도인데 얘는 파사드가 다 비슷해요. 근데 얘는 사실은 관계 건축이죠.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 건축이고, 이게 서양 건축이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서양 건축은 드러내는 건축이고, 우리는 굳이 안 드러내도 존재하는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이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이런 장면. 우리나라의 바다. 이건 대단하거든요. 저한테 집은 옷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랑도 비슷해요. 그 어떤 의미로 그 말씀하냐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새 옷 입으면은 옷 끝에 자기 감각이 안 가 있어요. 근데 옷을 오래 입다 보면은 모든 끝에 자기 감각이 가 있거든요. 그 편해지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자동차 운전하면은 많이 부딪혀요. 근데 익숙하게 타면은 모든 그 감각이 끝에 가 있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은 공간은 신체의 바디 스케일에 굉장히 큰 바디 스케일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사유하고 생각하는 정도의 공간을 내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암동 집은 뭐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 그게 형태는 굳이 한국의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의 형식은 한국의 집이랑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집들이 그 규모가 작잖아요. 작은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집은 이 겹집이에요. 굉장히 많은 방들이 붙어갖고 큰 지붕으로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의 집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북경의 사화원 같은 경우에도 다 연결되어 있거나 굉장히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떨어져 있거든요. 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의 파사드가 그렇게 강조가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진 그 사이에 자연 혹은 비어 있는 부분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선은 자연히 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걸어갈 적에 정면으로 걸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람되게. 약간 사선으로 가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시가 굉장히 발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뚜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밝은 곳을 향해 가면서 주변에 뭐 새소리, 뭐 향기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각이 좀 다른 민족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부암동 집은 채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자연 레벨을 그대로 살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뭐 기단처럼 사실은 그 느낌도 있어요. 뭐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사드보다는 천정면이 더 중요한 집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새벽이고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 저는 아침에 깨어났을 적에 빛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둠서부터 밝은 거를 다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해 뜨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 뜨는 시간 전에 깨어 있어야 편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은 항상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해 뜨는 곳을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제 서재에서도 해 뜨는 곳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서재가 다 나 있죠. 유럽에 있었던 그 6.8 학생운동, 그 운동이 혁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일상의 혁명이에요. 개인의 생각을 좀 이렇게 깨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6.8 학생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일상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일상도 그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게 반복되는 습관은 일상이 아니거든요. 그건 습관이죠. 근데 일상은 사실은 항상 그 깨어남이 전제로 된 사실은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이해하는 명상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명료한 상태에서의 반복이 일상이지 습관의 반복은 일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일상이라는 거는 그 깨어남을 전제로 한 그 삶의 그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식당 있잖아요. 직원 식당. 근데 우리가 그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는 이게 공동체를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이라는 거는 그 가장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이 듭니다. 집과 음식은. 집이 여러 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불러도 안 들린다.
싸워도 도망갈 때가 있다. 근데 우리 안 싸워요. 구기동 집은 그 건축가 조건영 선생님의 사무실이었어요, 원래는. 집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보고,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니까 큰 작업실도 있고, 살림살이도 조그맣게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발견한 집이고, 도기의 집이라는 건 사실 그 집의 닉네임인데, 도기가 우리 개 이름이었어요. 조건영 선생님의 개였는데, 우리 집에 매일 와갖고 제가 기르게 됐는데, 그래서 조건영 선생님이 그 피라미드 모양으로 계집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도기의 집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근데 조건영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식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영 선생님의 주변 인물들을 평상시에 제 라이프에서는 볼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생각의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왜 저한테 인상적이냐면 그 집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집이라는 거는 이제 주거 존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내 나가면 가게들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르는 길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거리까지 비디오 가게도 있고, 만화방도 있고, 닭집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그래서 그 느낌이 굉장히 어렸을 적에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골목길에 정서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집 자체라기보다는 그 집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화는 권대섭 선생님이라고 다랑아리 만드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하사를 받았는데, 다완을 구울 때 간혹 가다가 이게 탁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질 때가 있는데 아마도 일본 같으면 찌그러진 거를 깨버리고 완벽한 걸 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분들은 다완이 넘어졌는데 완벽한 건 깨버리고 찌그러진 걸 살렸어요. 근데 이 찌그러진 이 모양이 저는 굉장히 한국적이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첫 잔을 잡았을 때 제 손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칭이 가지고 있는 멋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에서 잡혀지는 이 그립감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술 마시면 되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그릇이 모티브가 돼갖고 저희 사무실 직원 식당에서 쓰는 그릇들 있죠. 이게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대칭이에요. 지금 집은 살림집이자 이제 서재자 이제 작업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기에 그냥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집중하기에. 근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책에 집중하기에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워낙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바다는 멍 때리기 좋은 공간이죠. 이 바닷가 집은 물론 생각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책을 보고 동시에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그냥 눈을 이렇게 멀리 던질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암동 집이랑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뭔가 멍하게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암동 집은 4세기 집이라고 하면 바닷가 집은 놓는 집이죠. 그냥 비우는 집인 것 같아요.
점지라는 말 하잖아요. 땅을 찾는다. 땅에다 점을 찍는다. 근데 요즘에는 이 구글 맵이나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광화문 주변에 경희궁터가 1순위였고, 제가 찍은 장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근처에 단독주택을 이제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거의 지금 있는 건축물을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좌우로 숲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쫙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그 원어원 팩토리의 아트 디렉터 김인철 님이 찾았대요. 그래서 한 층이 났어. 그래갖고 이제 그게 전층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기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실 보면은 그 연대 쪽이랑 이대 쪽이랑 살 풍경이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은 거예요. 누구도 한국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경이 펼쳐 보인다는 거.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부암동 집도 그렇고 그 바닷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풍경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원어원이 원어원 플래닝이라고 제 친구 사무실이었어요. 그래픽 디자인. 그래서 어느 날 이름을 뺐었죠. 그 이름 내가 쓴다. 사무실 이름이 중성적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어원 그러면 별로 개성이 없이 보이잖아요. 뭐 원어원, 고아원, 하여튼 동물원. 그래서 별로 개성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영문 글자가 굉장히 예뻐요. 도상학적으로. 그 다음에 원어원 글자를 써보면 대칭이에요. 한글의 원어원은 개성이 없지만 도상학적으로나 숨은 뜻은 굉장히 이 파운데이션이어서 그냥 내름이 빠진 사무실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좋겠다라고 싶어서 원어원이 됐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성격 분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뭐 이탈리아에서는 굳이 분리 안 할 거예요. 뭐 건축가들이 패션도 하고 영화 감독도 하고 뭐 다 하는 거니까, 가구 디자인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은 또 건축의 프로페셔널한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어원 아키텍스고, 원어원 플래닝은 조금 더 라이프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뭐 가구, 조명, 실내 좀 더 뭐 열리면은 아트웍까지. 그래서 그 미래로 열어놓은 거고, 원어원 플러스는 저희가 잡지를 만들었잖아요. 도무스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법인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원어원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어원 플러스는 원어원의 미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출판, 전시, 그다음에 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냥 그 플랫폼을 만든 게 원어원 플러스입니다. 음식이 몸이 되는 건데, 우리 식구들이 같은 이렇게 느낌을 이제 가지면 좋겠다라는 게 근본적인 이제 생각이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젊어요. 사무실이 직원들이 젊은데, 이 친구들이 점심을 이제 좀 나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끼는 음식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직원이다 보니까 과일을 거의 안 챙겨 먹어요. 그래서 보통 뭐 영국이나 유럽엔 티타임 있잖아요. 저희는 과일 타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사무실이 5개 층인데 5개 층으로 나뉘어 있다 보면 직원들 얼굴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표정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친구는 오늘 일이 많구나, 그렇구나 느끼잖아, 표정을 보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파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마 한 1000페이지 정도의 그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 책을.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인터뷰한 책들도 있고, 그 책 한 권이에요. 그 다음에 가파도에 대한 리서치에 대한 책이 저희가 2권이 있고. 그런데 이 만드는 목적은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그 자부심은 우리가 인터뷰집을 만드는 거는
주민들의 자부심이에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문화적인 행위에 참여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기록을 하고 또 그 마을을 굉장히 아름답게 분석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지금 뭐 보고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록들이 그 우리 직원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부심이 모든 문화를 만드는 근본이라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작품집들 이게 도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물의 본질은 입체가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 도무스 코리아라는 잡지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무스라는 잡지는 제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단어를 선점해야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젠, 와비사비 그건 일본이 단어를 선점한 거지 일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 미학이 있는데 다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일단 선점해 봐야겠다. 뭐 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터 이런 거. 그래서 단어 선점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세계랑 한국이랑의 간격을 좁혀보고 싶다. 그래서 이 도무스 책 보면은 해외 건축이랑 우리나라 건축이랑 동시에 있습니다. 디자인 라이브러리라 디자이너들이 책을 보는 방식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 권을 동시에 펼쳐놓고 보는데 큰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책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책의 밑받침이 되는 테이블이 단순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바닥면도 단순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테이블이랑 바닥면이 색깔이 똑같고 매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빗그림자가 이 색깔이 있는 뭐 그 페이지에 빗그림자가 생기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창문의 디테일을 다 컨트롤한다든지 뭐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책을 보는 방식. 책을 보려면은 무엇이 필요한 건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책을 본다는 방식에 모든 것이 다 수렴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사실은 그런 종류의 수렴되어 있는 감각의 체계가 정리된 공간이에요. 재료에 대해서는 이완 선생님의 영향이 커요, 사실은. 우리가 철, 유리, 돌을 많이 쓰거든. 그럼 이 재료들이 어떻게 만날 거냐의 문제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고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어떤 속성을 지녀야 이게 좋겠냐. 얘가 무거워야 될까, 가벼워야 될까. 얘가 반사를 해야 될까, 빛을 흡수해야 될까. 얘가 어떤 재료여야 이 주변 풍경을 버틸까. 이런 것에서부터 이 재료가 결정이 돼야지 시각적으로 철, 유리, 돌로 접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만약에 이 테이블을 디자인할 적에 저는 저 끝에서부터 저 끝 단면을 다 그으라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이 존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결론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접근에 들어가자가 제 생각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원어원이 제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마치 새 건축물도 굉장히 그곳에 오래된 건축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을 다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에 치우칠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은 이게 그 뭐 냄새나 맛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기억들을 안 갖고 있는 거죠. 특히 뭐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게 시각책이잖아요. 냄새 안 나잖아요. 물질 세계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그 감성의 그 속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좋은 공간은 눈을 감았을 때 편안한 공간이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제거된
그 눈을 감으면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공간의 밀도, 빛의 뭐 진료, 그 다음에 뭐 향 다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눈을 좀 감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시가 발달했다고 하는 게 감성의 공간이거든요. 우리나라 건축 사진 찍어봐요. 사진이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 감성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그 이 홀리스틱한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체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디자인한 거 보고 뭐 디자인이 좋다라는 사람보다는 편안하다라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더 사실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F1963 조병수 선생님 하신 공간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았고, 조병수 선생님이 그 건축물에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잘 살리면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 조형을 다룬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게 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가꾸지 않은 그 힘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구나 해서 반가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그 땅은 도로까지 포함해 갖고 20m 폭이었고 길이는 100m가 넘었어요, 그 땅이. 근데 20m 폭에서 도로를 빼고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긴 건축물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그게 건축물이 그 1963이 옆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건물을 띄우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모형인데 건축주한테 보여준 모형인데 이 건물을 띄우면 주변의 집들도 풍경이 열릴 거고 그리고 그 조명 선생님 설계한 건축물에서도 마당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저층부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활발하게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을 과감하게 그 비우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그걸 건축주가 허용해 주셨어요. 와이어를 건축물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다리에는 사용이 되는데 다리는 이게 흔들려도 되거든요. 약간의 그 허용 한계가 있는데 건축물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구조로 사용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와이어를 사용했다기보다도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적인 풍경 중에 이제 적층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 건축물을 그 들어 올리는 거는 와이어로 들어 올리자. 그러니까 와이어가 위에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풍경이 도심 쪽에서 봤을 적에는 컨테이너랑 그 크레인처럼 보이는 풍경을 만들어도 그냥 어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건축물이 부산이라는 게 적층 구조인데 그 부산의 느낌을 잘 간직한 건축물이 되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문화도시라, 뭐, 제2 규모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문화 인프라는 비교적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여를 하려면 그 공간이 그 어트랙션이 있어야겠죠. 우선 가파도는 그 위치가 제주도 모스포 남단에서 육지에서 5km 떨어진 가까운 섬이에요. 섬인데 이 섬의 크기가 그 골프장 하나 크기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캠퍼스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근해 나갈 적에 여기는 캠퍼스가 될 거고 교육회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제주도 육지라고 보고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이 그 본토랑 굉장히 쉽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일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건가가 가장 중요한 스타트였고 이 주민들은 자급자족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 갖고 우리가 그
경제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젊은 친구들이 올 거다. 그러면 이 마을이 좀 더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환경도 변화될 거고, 이 환경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줘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전 세계 평지섬이 거의 없는 거 아세요? 근데 가파도는 평지섬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비슷해요. 그래서 항공모함 비슷하다는 거는 얕은 바다가 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족 자원이 풍부한 굉장히 그 특이한 바다인데, 이게 평지섬이다 보니까 이 풍경이 전부 다 이게 호리젠탈 하잖아요. 그럼 이 호리젠탈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입구에 터미널, 그것도 평지고, 기존에 있는 그 마을들도 제가 층고를 안 높였고, 어업센터도 평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티스트 레지던셜 프로그램인데, 그건 원래 그 기존에 지하 구조물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콘도 짓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하 구조물만 만들고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갖고 저희가 아티스트 레지던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제가 더무스 코리아 첫 호에 조용 선생님 실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용 선생님 굉장히 그 존경하는 건축가이고, 또 저랑 굉장히 그 다른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그 같이 전시를 한다면은 제가 영광스러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조병수 선생님의 그 건축가로서의 행보가 가장 중요했는데, 조병수 선생님이 그 사무실을 만든 초기에 그 신당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당동의 그 지역적인 언어를 이제 리서치도 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을 또 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 선생님이 그 신도시 일산에 몇 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콘크리트로 간결한 조형으로 일산의 특수성을 잘 해석해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저는 건축가로서 굉장히 그 신선했었고, 그리고 그 조명 선생님 작업 중에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조명 선생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집. 땅집은 저랑은 굉장히 다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드는 집은 굉장히 그 양명한 집이거든요. 땅집은 굉장히 그 조형적이고 좀 네거티브한 집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다다를 수 있는 감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조영 선생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만 거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기억나는 거는 대청이 기억나고, 그러니까 한옥이 대청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옛날 집들은 대청이 있었어요. 그 대청이 기억나고, 이 대청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람이 뭐 살랑살랑 뭐 불기도 하고, 햇볕이 비치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당을 앞에 두고 있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대청이 기억이 나고, 다락방도 기억이 나요. 이불?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선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컨택 포인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3시 반. 저 아는 지인 중에 일본 사람인데 아카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철학을 공부했는데 뭐 장인이 됐다가 문화기획자도 되고 미학적인 글도 많이 썼고 하여튼 꽤 스타입니다. 이 친구 그 작업장이랑 집이 그 가나자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자기 별장은 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별장에다가 바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카키라는 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곳이 자기 무덤이래요. 자기가 죽었을 때 이제 조서를 읽을 텐데 그 조서를 아파트 앞에서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냐. 근데 했을 적에 자기의 삶이 쫙 그려질 거래. 누군가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공간이 내 삶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한테 숙제는 이제 사무실 공간의 숙제예요. 이제 내가 추구하는 거, 원원이 추구하는 거를 이제 담아야 되는데에 대한 고민이 있죠.